감사합니다. 이거 맛있게 되게 많네요. 네, 그, 오늘은 광주 비엔날레 탐방을 앞두고 좀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워낙 좀 특이하기 때문에 같이 가시기 전에 공부해야 할 키워드들 그런 걸 몇 가지 좀 꾸려봤어요. 상당히 고강도의 그 학습 과정이 될 예정인데 신입회원이 계셔가지고 조금 네, 워낙에 잘 준비가 되셨던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엔날 다녀오셨어요? 전시? 추석 연휴 때 다녀왔어요. 아, 예, 본전시 다녀오셨어요? 아, 그럼 잘 알겠습니다.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번 그 본전시 다녀오셔가지고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전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조금 그 규모면은 상당히 예전에 행사보다 많이 줄어졌고요. 네네네. 주변적인 참뭐 먹는 코너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작품 출품 작도 많이 좀 적어졌는데 그 반면 좀 커졌더라고요. 네, 사이즈가 좀 뭐 커지고. 회화 중심 아니고 설치 미술 중심으로 네네. 되게 좀 특징이었어요. 네네. 저희는 이쪽 그 주제가 판소리여가지고 네. 좀 새롭지는 않았어요, 실은. 네, 이게 워낙 고창은 판소리로 그렇습니다. 동리 선생이 여기 다 네, 그냥 웬 광주에서 판소리야 주제가 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네, 그쪽은 조금 아니 그냥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간소하게 그냥 보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그 이번에 예술 감독으로 온 니콜라 브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큐레이터가 비엔날레 오픈하기 전에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크게 한번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때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객의 질문은 왜 판소리냐였어요. 네. 니콜라는 계속 난 판소리 아니라고 제목만 판소리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쪽에서는 아니 이제 와서 웬 판소리냐, 뭐 갑자기 전통 장르냐, 국제 현대미술제 그런 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왜 제목이 판소리인가부터 정리를 하고 이번에 본전시 가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거. 예, 이번에 사실은 주제가 소리입니다. 네. 미술전이지만 회화나 뭐 설치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였고요. 사운드가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리란 무엇인가가 주제고 이번에 소리란 무엇인가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세 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꼽자면 인류세, 비인간, 사운드스케이프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각각 완전히 떨어져 있는 뭐 인류세와 비인간은 요새 유행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가까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떨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엮여져 있고 이 관계를 형성해 가지 않으면 이번 본전시 주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포스터죠. 예. 포스터 이제 큰 글씨 판소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지만 사실 포스터의 제일 위에 먼저 등장하는 글자는 부정관사 A 빼고 사운드스케이프입니다. 사운드스케이프 오브 21세기 그죠? 예. 모두의 울림이라는 부제,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서 이번 주제는 사운드스케이프고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한국 혹은 광주의 문맥에서 펼칠 때 어떤 워딩을 갖고 와야 쉽게 소통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갖고 온 게 판소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라는 장르를 직접 재현하지는 않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엇갈려요. 판소리 재현하는가 보다 해서 궁금해서 가신 분들은 실망해서 오시고 또 예, 뭔 판소리야 그래서 안 가시는 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 전혀 판소리는 네, 소리의 네. 개념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런 거 좀 해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요새 이제 한국에서 소리 풍경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영어에서 온 단어는 아니고요. 특히 스케이프 뒤에 붙은 게 이제 전미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특수한 단어를 만드는 조어와 형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사운드스케이프란 말은 없었습니다. 랜드스케이프만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풍경, 풍광, 뭐 회화로 말하면 풍경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 뒤에 보는 스케이프가 원래 네덜란드 말에서 왔습니다. 샤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전묘에서 왔고, 그 샤프란 말이 영어 쪽으로 넘어가면 쉬프가 되고요. 독일어로 가면 샤프트가 됩니다. 쉽은 금방 받아들이시겠죠? 브라더쉽, 후드인가요? 프렌드쉽,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구체적인 단어라면은 그 쉽이 붙으면 뭔가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샤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에 비센이 이제 알미인데요. 비센 샤프트 그러면 알무의 책의 학문이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추상화되고 뭔가 좀 전체적인 걸 보여준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샤프트가 붙으면 상태, 상황, 환경, 조건 등등 뭔가 이렇게 약간 전반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전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샤프 앞에다가 사운드를 붙여서 만들어진 말이 이제 사운드스케이프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운드스케이프냐? 이제 상태, 상황,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약간 저는 소리 풍경이라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풍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밀려나 있고 배경이고 앞에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 서는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21세기 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로 들어오면은 제가 아마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가 오면서 탈중심 현상이 벌어졌다고. 무슨 중심이냐면 문화나 예술이나 뭐 경제나 모든 것들이 그 유럽 백인들이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예컨대 뭐 파리, 뭐 뉴욕, 뭐 저기 베를린 이런 식으로 그런 주요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가 그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 때문에 탈중심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문화예술 경제 모든 게 다 흩어지고 그래서 탈중심 현상과 함께 다중심 모두가 중심이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도 비엔날레를 하고 또 광주도 비엔날레를 하고 저 싱가포르도 다 이제 그렇게 비엔날레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더 이상 중심이라고 했던 주인공이라고 했던 유럽의 어떤 백인들의 사회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아시아, 제3세계, 아프리카도 모두 주인이다. 그동안은 풍경, 배경 이렇게 취급되었던 것들이 이제 니콜라 브리오 감독은 주변 주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심 주체, 주변 주체. 중심이 니네가 그동안 중심 주체였다면 지금은 주변 주체도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체인 세상으로 가자는 평평한 세상으로 가자는 방식의 말하기 위해서 사운드스케이프를 꺼내왔기 때문에 소리 풍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리 조건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조건절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문장, 부문장, 그죠? 부문장이 조건절이고 이제 주문장이 본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지만 if 조건절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주문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거꾸로 이름이 주문장, 부문장이지 주문장이 부문장인 조건절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중심이 주변 조건을 이루고 있는데 그 조건의 중심이 오히려 기대고 있다. 니네가 그동안 산 거는 이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인데 그동안 니네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다. 그런 전체적인 시각적 전환이 있었던 겁니다. 사운드스케이프를 말한다는 것, 소리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 저는 이 풀보레스가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이거 집중 안 하면 안 들리는 소리잖아요. 뇌의 장난질이잖아요.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려. 그죠? 원래 시각도 그런다면서요. 요만큼만 지주가 보는 거고 나머지는 뇌가 조합해내는 이미지라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듣고 소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보라고 딴에는 판단하면서 취하고 그러는 것들은 정말 일부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소리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한 단면으로 가져와 가지고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걸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운드스케이프 어떻게 이번에 번역할 고민을 하다가
아이 진짜 우리나라에 판이란 좋은 말이 있네. 응? 예. 예컨대 아이 뭐 어떻게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게 판이 깔린 거지. 사실 우리가 막 일부러 깐 판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아닌 것 같은데 판이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판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굉장히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판. 그래서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판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걸 뒤집으면 이제 판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 브리오 감독도 사실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을 서편제 영화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직접 말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판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판이라는 것은 개인 공간이 아니다. 공공성이다. 그 소리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것하고 청각적인 것하고 공공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광주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공공성의 공간으로 보고 사운드, 소리, 진동, 파동으로 연결해 볼 것인가. 예, 주변으로 물러나 있던 걸 어떻게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런 컨셉으로 이제 판소리라는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현대 예술 혹은 현대 예술 전시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징후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징후는 원래 우리가 매달 공부하다가 아직 가지 않은 인상주의 회화점 이야기입니다. 그 고전 미술에서 인상주의 회화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원근법이 해체된 거거든요. 원근법이 해체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수업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원근법은 이른바 특히 르네상스에서 고안된 이 기하학적 원근법, 선원근법이랑 완전 완벽한 기하학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선원근법, 기하학적인 원근법은 뭐냐면 관람자가 보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 거리, 이 위치, 눈높이까지. 거기서 봐야 그게 완벽한 공간감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천재의 작품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 뭐랍니까? 이렇게 접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눈높이에 서서 봐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왜 제가 이제 뒤로 수업을 한번 건너뛰었죠. 나중에 해드릴 건데 뒤로의 그 멜라콜리아라고 하는 작품 있죠. 판화 작품 있잖아요. 조그만 거의 요만하거든요. 14cm 세로 14cm 정도 됩니다. 그게 원근법으로 잘 구현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한쪽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놓고 한쪽 눈을 가리고. 예. 심지어 그렇게까지 독자의 관점을 규정해야 할 권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예. 특히 현대는 말씀드리죠. 탈중심이잖아요. 작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작가 주변에 있는 관객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아주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 원근법을 계속 파괴한 사람들이 다 인상주의 파기 때문에 왜 우리 막 달력 그림 같이 뭐 저기 해돋이 뭐 원근법은 고사하고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떡칠을 해놓은 그런 회화들이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게 그 원근법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 현대 회화의 첫 번째 징후는 원근법이 해체됐다는 거. 그래서 뭐 현대 미술 그 전시 가가지고 야 이거 왜 이거 원근법이 다 깨졌냐 막 이렇게 그림 애들이 이렇게 못 그렸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근법에서 멀수록 이제 현대 회화에 가까워진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인상주의 회화할 때 한번 진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의 징후로는 공감각입니다. 저 공하고 감각은 이제 요건 둘 다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을 두고 있죠. 씬은 뭐 심포니 같은 함께, 투게더 함께고요. 에스테틱은 눈에 보이는 감각,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뭔가 종류의 감각을 뜻하니까요. 씬 에스테틱이야말로 공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뭐 너무 많지만 한 명만 꼽으라면 칸딘스키입니다. 시기로 보면은 1860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으니까 인상주의 회화를 건너뛰어서 현대화까지 두루 살았던 이제 사람이고요. 책 두 권이 다 번역돼 있죠. 특이하게 자기 작업 노트를 썼던 사람인데요. 1911년, 그러니까 1911년이면 칸디스키가 자기 작업이 완성된 상태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미술 작업에서 인상 방식이 있고 즉흥 방식이 있고 구성 방식이 있다라고 씁니다. 우연히 자기 작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죠? 그래서 인상은 뭐냐면 프레스인데 임프레스니까, 그죠? 인상이 외부 자연이 직접 나한테 들어와 찍힌 것, 그게 이제 임프레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상주의라 화가라는 게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루앙성당 같은 경우는 나한테 들어와서 찍히는 이미지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인상주의고, 즉흥은 약간 익스프레스 안에서 밖으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표현주의에 약간 가깝습니다. 내적 본성을 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로 싹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그걸 이제 무의식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이제 즉흥적인 방식이고, 칸디스키의 요 두 단계를 지나서는 이제 컴포지션, 구성의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晚年에는요. 요거는 내부에 형성된 게 있지만 안에서 치밀하게 실험을 하고 완성된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그걸 이제 컴포지션, 구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게 1898년 작품인데요. 칸디스키의 그냥 인상주의 작품이죠. 흔한, 그죠? 별거 없습니다. 조금 더 뭉개지긴 하지만, 이것도 많이 뭉개졌고요. 멀고 가까움은 있지만 원근법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뒤로 가면 갈수록 붓터치가 더 굵어지고, 이게 이제 제가 사기치는 건데요. 약간 리듬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첫 번 이런 그림보다는 훨씬 리드미컬하죠. 그리고 멈춰 있는 정태적인 어떤 것보다는 움직이는 구름 같은 걸 표현하려고 했고, 이쯤 오면 금방 이제 기차의 막 움직이는 어떤 역동적인 상황, 흔들림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장르로 아시다시피 서양의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예술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로 구분하고, 공간 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미술 장르, 회화, 조각, 건축, 이렇게 세 가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거기 그냥 그대로 누가 손대지 않으면 영국이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시각 예술이고, 아니 공간 예술이고, 시간 예술은 이제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근데 글이 있기 전에 노래가 먼저 나왔고 시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 음악, 춤 요거는 하나로 시간 예술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시가 문자로 남겨진 다음에는 약간 또 이제 성격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구전되는 노래로서 시는 이제 시간 예술이었고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한 번 재현되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지금은 이제 녹음 기술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통적인 갈래는 않았었는데, 그 20세기 후반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전통적인 시각 장르에 머물러 있는 화가들이 자꾸 이 프레임 안에 시간성을 끌어넣고 싶어해요. 운동, 어떤 율동,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보시면 더 역동적이죠. 사실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건 상당히 역동적이죠. 리드미컬하고요. 이제 요 단계부터는 즉흥 작업인데요. 이런 거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쑥 끄집어내는 것. 그다음에 요쯤 오면은 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아, 이거 스피커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 들리세요? 심지어 율동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율동감, 리듬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화 시각 예술 장르 안에서 시각 예술 장르지만 어떤 율동감이랄지 청각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걸 계속 개입시키고 싶어하는 화가들의 어떤 질투, 시간 예술에 대한 질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라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 들리세요? 막 이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근데 칸디스키는 정말 상또라이였죠. 레몬색을 오래 보고 있으면 고음의 나팔 소리가 귀를 해치듯이 눈에 고통을 준다. 이 정도는 약과고요. 넘어가면 푸른 맛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그 뭐 미식회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 막 꽃이 펴지고 막 폭죽이 터지네 만에 막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게 그냥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스냅끼리 붙여가지고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이거 향기로운 색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근데 일상적이고 또 특히나 이제 낮에 이제 계산적인 머리를 써야 하는 시간에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와인 한 잔 놓고 좀 해가 어두워도 해질 무렵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지면 이런 말도 참 충분히 허용이 되죠. 예. 세계에 소리가 있다고 칸디스키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색은 피아노의 건반이요, 눈을 때리는 망치요, 영혼은 여러 개의 선율을 가진 피아노인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에 진동을 일으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건반을 두드리는 손과 같다. 예. 그러면서 계속 이런 요거 이제 컴포지션 구성 작업이에요. 더 리드미컬해졌고요. 그렇죠? 더 리드미컬해졌습니다. 심지어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악보가 막 보이고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예. 그죠? 보이시죠? 예. 드디어 넘어오셨군요. 같은 세계로. 그죠, 선생님? 그죠? 보이죠? 예. 반갑습니다. 되돌려줘서요. 그럴까요? 여기. 악기는 보이는데 저 아끼는 현상이 많이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네. 뭐랄까 소리의 영역이랄지. 네. 거의.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말러 일본 초연됐을 때 신문에 나온 캐리커처예요. 그 밑에는 수렵 대포를 쏘고 막 개들이 짖고 그죠? 그다음에 막 그 말러는 특히 관악기 엄청 빽빽 쓰잖아요. 저 오른쪽에 닭이 울고 막 거기서 말러는 막 팀판이 다 찢어가면서 막 지휘 미친 듯이 하고 있고요. 뒤에 증기기관차 지나가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자, 말러 일본 초연 당시에 이제 체코에서 나왔던 커리커처입니다. 말러가 뿌 하고 나팔을 부니까 개들이 그냥 막 동물들 와 소리를 내고 뒤에선 제우스가 막 팀판이를 막 지금 얼마나 기괴하고 사람 당시에 충격을 받았으면. 예, 이거는 이제 말러가 지휘하니까 오른쪽에 쉔베르크가 막 땀 흘리고 연주하고 있고 저 뒤에 리차르드 스트라우스 뭐 당대 현대음악을 주도하던 사람들의 온갖 난장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쉔베르크가 지휘하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예. 현대음악의 출발점. 이것도 말러인데요. 이거 저 비디오 갖고 왔는데 여기 재생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잠깐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꺼졌네. 잠깐만요. 선생님 가만히 잠깐만요. 예. 인터넷을 꺼놔가지고 됐습니다. 오디오 따로 연결하셔야 되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생각해보니 까먹고 있었네요. 됐고. 얼마나 시끄럽고 진짜 엉망진창이었으면. 잠깐만. 여기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 설정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조금만 듣고 넘어갈게요. 다 들을 순 없으니까요. 시끄러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지만 사실 뭐 우리가 말러라고 하니까 듣는 거죠. 좋은 음악은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 뭐
전 좋아합니다만. 카톤이 잘 그렸네요. 네, 엄청 잘 그렸죠. 딱 맞게 그렸죠. 네. 그 당시 초연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920년 이후 칸딘스키의 작업들이에요. 기하학적이 됐지만 뭔가 더 리듬감이랄까, 음악적이랄까 그런 율동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곡선도 굉장히 그 일러스트 같이 깔끔하게 사용하지만 뭔가 좀 쫀득쫀득한 느낌도 있고 어떤 생명체 같기도 하고 폭죽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감각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자신의 뭔가를 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션이란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컴은 또 뭐 어쨌든 또 투게더 그렇고 포지션은 노타니까 하여튼 서로 다른 뭔가를 한 자리에 놓는 게 컴포지션인데 이거 사실은 한 단어를 다 다른 장르에서 똑같이 쓰잖아요. 문학은 구성이나 플롯을 대신해 쓰고 회화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구도나 구성, 음악은 작곡의 컴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합성해가지고 이 세계를 종합할 것인가. 데카르트의 작업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세계를 가장 단순한 것으로 분해한 다음에 다 하나씩 조합해가지고 전체 합성된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것도 컴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따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느끼기 쉬운 것들을 서양인들은 용례가 다를 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꿰어지기 쉽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시네스테시아를 그리스어에서 갖고 온 거라면 요거를 그대로 라틴 방식으로 번역하면 이제 콘센수스입니다. 요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컨센서스. 정치용어로서 협치. 그죠? 그러면 얘네는 공감각을 어떤 의미로 사용한 거냐면 사회에서 협치의 문제로도 사용하는구나. 예. 서로 다른 감각,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감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가. 그게 예술에서도 공감각이고 사회라고 가져오면 협치, 정치의 사회로 가져오면 협치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사용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졌어요 다.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예만 말한 게 아니라 예 악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긴가요? 한론인가요? 거기 보면 예는 가르고 악은 아우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는 이렇게 가른 거지만 악은 이건 아우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만 있으면 사회가 다 분열돼 버리죠. 악이 있어야 이게 하나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되게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원근법의 해체, 다른 하나는 공감각. 이건 사회적 영역에서 마찬가지고 다른 하나의 현대의 징후는 이제 요새 유행하는 두 가지 이론입니다. 하나는 비인간, 하나는 신물질입니다. 넌 휴머는 옛날에 비인간이라고 그러면 야만적인 막 그런 의미였지만 우리의 이제 문맥에서 보자면 그동안 인간이라는 것이 지구 혹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주변화시키고 지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분해가지고 지 맘대로 합성하고 버리고 불 태우고 뭐 다 캐 쓰고 막 그래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비인간하고 같이 주변의 그 비인간하고 같은 주체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도 절멸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계속 일깨우고 있는 게 지금 넌 휴먼이고요. 뉴 매터는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신유물론이라고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오 메터리얼리즘인데요. 저는 그 유물론으로 번역하는 그 반대예요. 지금 유물론이라고 말하면 지금 막스의 유물론을 아주 협소해지기 때문에 신유물론이라고 하면 새로운 막시즘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새로운 물질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 휴먼 중에서도 그나마 생명체는 우리가 조금 소중하게 다루는데 무생물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가 없죠. 다 캐고 그냥 부수고 바위 뭐 산 물 뭐 다 근데 그 물질이 알고 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살아있는 것이더라. 특히 생화학적인 반응 같은 거 갖고 와서 얘기하면서 그건 선생님께 여쭈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네오 메터리얼리즘을 신유물론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신물질론, 새로운 물질 이론이구나라고 받아들여주시면 훨씬 넓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시면서 돌발 퀴즈. 인간을 일로 놓고 전 지구에 있는 지렁이를 수를 환산한다면 인간 대 지렁이는 1대 몇일까요? 수학은 간단한데 지렁이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가시죠? 한번 맞춰보십시오. 100만, 아 여기 밭에만요? 전 지구로 하시면 그렇게 봤을 때는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래도 하여튼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또. 뭐 추산이겠지만 대충 한번 잡아보십시오. 팍팍 쓰셔도 됩니다. 인간 대 지렁이는 1대 몇? 선생님 계산하고 계신가요? 네,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을 잠깐만 계산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지금 한 인구가 20억 명이잖아요. 네. 지렁이가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지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렁이는 본 지가 꽤 오래된. 그렇죠. 밭에 가면 표 10마리가 이게 커피는 나와요. 자 여기 계산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매입니까 지금? 참고만 아 예. 혹시 아닌가. 확실히 100만 이상이고요. 지금 100만 맞았는데 100만 5모로 주셨는데요. 확실히 100만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대 700만. 700만 대이란 얘기죠? 예, 1대 700만. 예, 700만 마리. 고민했어요. 100만인가 그러니까- 1000만인가. 그 사이 100만 이상. 우리가 다 포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나게 살고 있는 거고. 예, 이 책에 저 그랜나라가 이렇게 느끼하게 나 있는 저 아저씨는 찰스 다윈입니다. 예, 이거 출간되어 있는 책이고요. 아이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으로 이미 명성을 얻은 뒤에도 20년 가까이 지렁이를 연구했어요. 근데 얼마나 귀엽게 했냐면 지렁이는 빛을 알 수 있을까? 빛 맛 비춰보고 지렁이는 소리를 들 수 있을까? 뭐 들리니? 막 이러고 지렁이는 고기 먹을까? 고기 줘보고 막 이러면서 그 나중에는 그 영국의 스톤헨지 있잖아요. 그 스톤헨지 거기 가서 막 파서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 거 연구도 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해가지고 1881년 20세기 시작 직전에 이 책을 냈어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예.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 대과학자의 저서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데 여기에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번역한 거 가져온 거예요. 지렁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1에이커당 1년에 10톤 정도를 자기 몸을 통과시켜서 흙을 옮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옥토를 만들어서 식물을 윤택하게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여기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는 지렁이에게 감사해야 된다. 지렁이가 지면 위에 떨어진 모든 것을 분변토 밑에 묻어서 한없이 긴 시간 걸쳐 그것을 부패되지 않게 보호하고 보존해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훌륭하고 정교한 모자이크 포장, 이거 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모자이크 막 이런 거잖아요. 그 고대 유적들이 지렁이가 분변토를 계속 옮겨주고 쌓아주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고 보호되어 왔고 씻겨내려 불어넣은 흙에도 도만 의심할 여지가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렁이가 없었다면 혹은 있어도 분변토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지금 고대사가 없는 거예요. 예, 기껏 해봐 요 몇백 년 전의 유적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쓸려내고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지렁이는 미물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죠. non human. 지렁이는 그러면 우리 역사에 도움이다? 제가 보기엔 도움이 역할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파트너,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해야 되는 건 만약에 1대 700만 마리 정도 되는 지렁이가 어떤 하여튼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모두 꿈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들이 그런 의지를 갖지 않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700만 마리 1대 700 한꺼번에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지렁이 사랑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보면 지표에 전하는 거 보면 조그만
표시가 나잖아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뻑뻑뻑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지하에서도 그런 형태로 계속 네. 이루어졌던 거죠. 예. 예.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도. 예. 이 책을 보고. 좀 안타까워서 지렁이가 햇빛을 보면 저는 습한데다 아, 예. 작은 집 같아요. 인류 역사를 위해 큰일 하신 겁니다. 그러고 장마철에 따뜻한데 만약 그냥 그래서 또 말라 죽어요. 네, 맞아요. 안타까운 게 그냥 스펀지다 던져주는데 특히 골프장에는 습하다가 이렇게 네네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굵은 지렁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뱀처럼. 네. 큰 지렁이는 약간 뱀 같은 느낌이 나죠. 약간 이렇게 좀. 실뱀같이 예. 형광빛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환장했네. 감사. 이제 지렁이 보시면 고마워 친구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지금 영양제 주고 살리고 있어요. 흙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비료, 생물 요즘 낚시꾼들은 많이 지렁이 안 잡아가더라고요. 저기 옛날에는 미끼로. 미끼로 예. 엄청 팔기도 하고 예. 많이 지렁 부지런 다르죠. 뭐 개지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쓰겠죠. 예. 그 아주 오염된 공간에서 그 실지렁이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좀 또랑 같은 데 있었던 아예 움직이는 구유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지렁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도시에서는 이제 지렁이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자면, 그래서 아까 지렁이 한갖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지렁이가 우리 인류 역사의 파트너라면 그들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외관을 하고 있는 호모종 말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더퍼스라는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휴먼은 이제 호모종이죠. other than human persons. 호모종과는 다른 어떤 인간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건 1960년에 어빈 할로웰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여기 오지부아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북미에 있는 인디언 원주민족인데 인류학 조사를 위해서 이제 그 오지바족 안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서 오지바족의 언어 생활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오지바족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오지바족이 사람한테 쓰는 단어를 생물, 무생물 구분 없이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 민족은 우리 호모종 이렇게 생겨먹은 호모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이 언어 사용을 1960년에 보고를 해서 인류학회가 발칵 뒤집혀요. 이게 2020년 정도쯤에 제기된 논문인데 아직도 존재론적 턴, 그 세계관의 완벽한 전원이라고 이 파울라인 터너 스트롱이라는 작가가 아직도 어빈 헐로우와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논문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강력한 논문이었어요. 한국말에도 재밌습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라는 동사에서 왔을 거고 삶, 사람, 삶 요 말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다 그런 건데 꼭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돌멩이의 삶, 하나의 나무의 삶, 또 한 사람의 삶, 그 밖의 모든 것의 삶을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 사람이라고 못할 것도 없겠다. 우리 호모족은 아니지만 인간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비엔날레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슨이라는 어는 다 아시다시피 페르소나에서 왔어요. 왜 페르소나는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누구죠? 송강호인가요? 감독이 나가고 싶은데 자기는 연기를 못하니까 송강호 탈을 쓰고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페르소나의 뜻은 탈이었습니다. 탈, 가면. 밑에 보시는 그림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 비극 대회나 희극 대회 할 때 무대 위에 이제 배우들이 쓰고 올라가던 가면이었습니다. 요걸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입 부분에 이렇게 확성기 같이 되어 있죠. 아날로그 확성기. 그래서 무대 장치는 어쿠스틱 장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확성기를 달고 가서 탁 대사를 치면 멀리까지 잘 들리도록 확성기 입에 달아준 가면입니다. 근데 이 가면이란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은 맞는데 저 가면에 보이는 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가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뒤에 소나가 신청입니다. 그래서 소나라라는 동사가
소리를 내다. 소누스는 소리라는 라틴어고요. 거기서 소닉, 영어의 사운드, 불어의 송, 이탈리아의 소노, 스페인어의 수에노 다 이 소누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페르는 뭐뭐를 통과하다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란 말이 이 가면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페르소나였습니다. 외관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동사가 있어요. 울림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펄슨이라는 말은 원래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어. 뭐든지 울림 소리를 내는 그 모든 것이 다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들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귀 기울이는 자한테만 들립니다. 네. 자, 2017년 기사예요. 황건우의 강을 사람으로 대하라.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질랜드에 황건우의 강이라고 있는데 원래 선주민 애니메이션 모아나 보시면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야기거든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마오리족이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는 강이 황건우의 강인데요. 백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매 점령하고 개발하니까 160년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 법적으로 인간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황건우를. 그래서 인권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황건우의 강을 훼손하면은 인격에 대한 훼손으로 인정을 하게 됐고요. 이게 2017년이라면 여기 황건우의 강입니다. 페이스북에 황건우의 강의 친구들도 있어요. 자, 요건 2023년 작년 11월 기사예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부여 법으로 제정하자 말자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에코 리걸 퍼슨이라고 이것도 인간이에요. 퍼슨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작년 말이고 아직 한반도에 상륙은 안 했죠. 제주도 앞바다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마 곧 내륙으로 다 이런 생태법인 에코리걸 퍼슨 개념이 들어올 거고 이걸 위해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법무부 장관 했던 강금실 장관이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생태법인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광주는 고창은 어떤 것을 생태법인으로 하고 싶으신지 마음속으로 빨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광주는 아마 무등산 정도 되지 않을까. 고창 갯벌 아닐까요? 갯벌. 이미 사실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많이 지정을 해놔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개념을 바꿔서 미디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뭐 할 얘기가 많네요. 지금 우리가 보통 전 시장에서 만나고 있는 미디어는 전부 뉴미디어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매스미디어는 아시다시피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발송지부터 불특정 다수로 그냥 막 정보를 뿌려대는 방식의 미디어고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에 기반하고 있고요. 뉴미디어는 이제 그 컴퓨터에 기반하고 있고 상호 소통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 이제 그런 건데 매스미디어, 뉴미디어는 원래 이제 다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 집약적인 상태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성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이건 이제 마셜 맥클론의 미디어의 일한 책이에요. 부제가 인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점점 몸에 하나씩 장착해 나가는 뭐 TV, 라디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전부 다 미디어인데 그렇게 그런 게 이제 고전적인 미디어 이론이에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인간 중심적인 미디어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확장이다. 라고 보는 이게 1964년인가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이제 미디어 이론이고요. 2015년에 자연과 미디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고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미디어가 환경이며 환경 전체가 곧 우리의 미디어다. 이 사람은 미디어를 환경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조건에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미디어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녹색 미디어, 심지어 물불, 흙, 공기 같은 원소 미디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할게요. 인간이 제 밑에 인간 생존이 오히려 의존하고 있는 인프라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디어는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 예를 드는데요. 고래가 원래 이제 포유류에서 땅에 살다가 하여튼 어느 순간
바다로 가서 이제 진화해가지고 등에 빵꾸도 내고 막 지느러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포유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거의 여기까지는 뭐 이제 평이한데 만약에 그 고래가 자기 환경을 벗어나서 다시 육지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해봐라. 바로 다 터져버린다는 거야. 자기 체중을 못 이겨가지고. 환경이 그런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환경,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인간도 바로 짜부라든다. 그러면서 뭐 물불 흙공기뿐만 아니라 구글 뭐 온갖 종류의 그런 거 다 사실은 지금 미디어 환경이고 지금 인간은 거기에 오히려 의존하고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뒤바꿔서 자연감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탈중심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미디어 이론으로 평생 서양놈들하고 싸운 게 백남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거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달은 가장 오래된 TV. 너무 멋지죠. TV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달 보면서 아니 달에 토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달 보면 토끼 생각하잖아요. 달에 토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서양 사람들은 자기 뭐 무슨 얘기하고 달과 관련된 엄청난 얘기가 많잖아요. 해와 달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TV가 없던 시절에 이미 인류는 원소들 자연물 가지고 다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전기 하나도 안 들이고 뭐 은하수가 뭐 견우직녀인가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그 헤라가 젖먹에다가 푹 뿜어서 밀크웨이가 됐다고 온갖 같은 전기 하나 안 들이고 미디어로 다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전달하고 놀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다 그렇게 전기 하나도 안 쓰고 에너지 사용 안 하면서 우리가 미디어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지금은 그 상상력이 다 사라졌냐. 네.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토 류안지 가보셨을 거예요.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일본의 돌정원입니다. 자, 뭐가 들리시나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혹시 움직임은 느껴지시나요? 네.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이 앞에 앉아가지고 참 명상하고 막 숭배하고 컬트 식행하고 서양 사람들 와가지고 다 막 이러고 그러죠. 네. 네. 아마 이건 잔잔한 바다일 것이고 바다에 떠는 섬과 산일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다들 뭐 조금 시간을 당겨서 다이센인이라고 하는 이제 돌정원인데요. 이 돌정원은 이름을 산, 폭포, 강이라고 지었습니다. 들리시죠? 네. 강도 있잖아요, 그죠? 물은 없지만, 그죠? 강이 밑에 흐르는 게 보이시죠? 다리도 있네, 네. 그죠? 네. 15세기 조금 땡겨 15세기 초반에 지어진 거고요. 요건 더 땡겨서 일본의 돌정원 중에 가장 오래된 식입니다. 고지식이라고요. 예, 요건 훨씬 더 자유롭게 널려놨지만 사실은 이것도 표현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훨씬 더 심플해지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1세기 후반에 요 사쿠테이키, 그죠? 작정기라고 하는 정원을 만드는 이야기 기록이라는 책을 노스시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이 일본이 정원을 만드는 방식이 뭐 백제나 신라에서 넘어간 건데 한국에는 기록을 남긴 게 없고 일본에서는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세기에 이미 가레이산스리라고 하는 돌정원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 정원을 조성하는 그 기법을 이시구미 석조 기법이라고 그래요. 돌을 짜놓는 기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물을 쓰지 않고 물을 표현한다. 사쿠테이키에 보면은 연못과 수로도 없는 곳에 돌을 세우는 이거 참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쿠테이키 작정기라고 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을 세우는 방식이다. 더 정확히는 물이 없는 곳에 돌을 짜 넣는다. 그래서 여기서 돌은 정확하게 물을 소환하는 미디어, 매개체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되어 왔던 겁니다. 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산스이, 산수죠. 산수는 동양 전체에서 다 자연 우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 대신 작은 돌을 하나 놔요. 근데 돌을 놓으면 뭐를 불러온다고 그랬죠? 물을 불러오고요. 그러면 돌은 산수고 산수는 우주고 그래서 돌 하나가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디어 활용 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활용했던. 그리고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선적인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이고요. 이것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1996년에 하이니 돈바크라고요. 저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제자인데 세계를 보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대과학의 세계를 보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어있는 사물로 보는 방식, 시스템이라는 방식이라면 구조적으로 스트럭처로 보는 방식이 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세계는 자기 생성, 자기 구축, 생명 및 존재 일반의 생기 형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살아있다. 자기 형성, 자기 상승, 자기 완성, 자가 생성. 이게 보통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들인데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 어디서 떠올렸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돌정원 가서 깨달았어요. 하이니 롬바가 돌의 세계라는 책을 넣습니다. 하이데거 제자들이 엄청 진지하게 모여가지고 야 돌도 자기 세계가 있을까? 이런 걸 토론을 합니다. 그 답은 있어. 왜? 일본 돌정원 가봐. 거기 가면 돌은 숭배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요 번역 때 나와 있어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돌정원들에서 고요한 존재를 고독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 돌들에게 자신의 깊은 숭배를 표시하기에 사람들은 먼 곳에서 성지순례로 온다. 유럽인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거기서 몰래 빠져나온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인들은 돌을 시스템 방식으로 이거 사물이잖아. 그냥 뭐 분자들의 모인 거잖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봤는데 유럽인들이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한 송이 꽃이 피어나니 한 세계가 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본의 젠이잖아요. 선. 그죠? 이게 이제 선적 깨달음의 최종 단계인데 이런 사유에 비하면 서구가 그동안 뭐 생태학이니 무슨 뭐 말했던 건 다 그냥 이 선적 사유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라고 서양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가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역설적이에요. 사실 이런 세계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던 거고, 근데 세월운동하고 근대화되면서 다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쓸어버리고 서양 걸로 막 가고 있고, 서양은 그거 쓸어버렸더니 뭐 세계가 이상해지고 인생이 막 의미가 없고 세계 너무 퍽퍽해서 다 동양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나? 이게 무슨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상, 그죠? 대각고사 의상이 만들어놓은 일승 화엄 법궤도 거기 보시면 저 위에 일미진중 함시방 먼지 한 톨이 우주를 머금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최고 단계의 깨달음, 화엄적 깨달음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다 갖다 버리고 미신이네 뭐네 그냥 신앙의 간단한 신앙의 문제는 다 갖다 버렸던 거죠. 시간을 좀 더 당기겠습니다. 36,000년 전인데요. 프랑스 남부의 쇼베 동굴에 있는 동굴벽화입니다. 현재로는 인류의 신화가 탄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위에는 들소, 밑에는 사람 몸. 현실에서 전혀 관계없는 두 개를 한 구석기인이 상상력을 통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 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페가수스. 날개하고 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갖다 붙여서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 마음속에 살게 하는 거. 그게 신화잖아요. 더 당겨볼까요? 4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 술라의 섬에서 핸드 프린팅, 아마 대나무에 안료를 넣고 이렇게 뿜었다고 하는 쪽이 이제 뭐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구석기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7월에 기록이 깨졌어요. 다시 인도네시아 술라의 섬에서 여기 5만 1200년 전 벽화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뭐 유럽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스승이네 아프리카에서 이게 아닌 이제 아시아로 왔습니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라웨이 섬 저 부분에서 새로 발견돼가지고요. 이런 기사 챙겨보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펼쳐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뭔가 동물들과 사람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 신화 그런 것들 이미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요.
17만 6천 년 전으로 땡기면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원형으로 돌을 세워놓은 건데 이거 별거 아니 뭐야 이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돌을 같은 사이즈로 다 깎아가지고 밑에를 평평하게 손질을 한 다음에 원형으로 세워놨는데 자빠진 상태라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현생 인류 호모만이 엄청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엄청 손기술이 발달돼 있고 나머지 네안데르탈인이 무슨 그런 것도 다 미개한 것들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안데르탈인이 치수에 대한 개념도 있고 아주 섬세하게 잘 다듬었다는 거예요 원형 종유석을. 그래서 비인간 심지어 이제 고고 인류학에서도 호모종 아닌 것들이 굉장히 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고 있었다. 여기 그죠? 여기 기사 나왔던 겁니다. 요건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보셨나요? 뼈동굴? 그 언노운 시리즈가 있는데요. 뼈동굴이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고고 인류학적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25만 년 전인데요. 호모 디날레라고 하는 지금 이 호모종인데 우리 현생 인류는 아니에요. 미리 사라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굉장히 들어가기 복잡한 이 굴을 탐험했는데 거기서 이런 식의 매장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매장은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만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제가 기억으로는 어떤 유골에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아꼈던 장난감 같은 거 손에 쥐고 이렇게 매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시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코스를 통해서 매장해줬고 거기서 의식을 거행했다. 그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호모종에서도 우리만 지금 현생 인류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자, 25만 년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135억 년 뭐 이거 저 사실은 1000년도 사실은 저 감이 없거든요. 뭐 고대 그리스가 한 2500년 전 한다니까 뭐 그런 값도 하는데 야 이거 135억 년 그러니까 이제 서양 애들도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양 애들이 기본적으로 지식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성이 의식이 있고 여기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나서 어떤 지식을 산출해내야 되는 건데 수치적으로는 이게 계속 탄소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데 저기는 인류의 의식이 출현하기 전 상황이에요. 저걸 어떻게 우리가 정당하게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인간의 지식이라고?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죠.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꽁땡 메이어스라고 하는 이 꽁 같은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2006년에 낸 책인데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유 출현 이전에 주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게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밑에 앱솔루트 우리의 관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앱솔루트는 절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절대자다. 그래서 옛날 중세나 종교 시대처럼 어떤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으로서 절대자 말고 인류의 의식이 출현하기 이전에 우리의 관계로부터 완전 떨어져 있는 어떤 절대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절대자에 대한 사유가 열려야 한다. 그러면서 뭐 온갖 카오스 이론 뭐 별의별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저는 저렇게 멍청하게 하지 말고 이 태고성의 어떤 상상력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신범 선생 싱가포르 비엔날레 우리 고창에서 시학 강의하신다는 2022년 싱가포르 비엔날레에서요. 신범 선생님이 전시를 했는데 뒤에 그림이 전시품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요 돌들이 전시품이에요. 기억나시죠? 신범 선생님이 돌 갖고 와서 이제 보여준 적도 있으시고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그림들은 그 돌을 확대한 그림들입니다. 오늘 자세하게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돌의 뒷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혹시 책 사셨나요? 사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린트가 좀 흐리긴 하지만 실제로 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평창 금당계곡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서 페인팅은 다른 작가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 돌에 대한 확대를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이런 게 지금 현대의 미술이에요.
돌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신범 쌤이 직접 스케치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뭘까? 여기도 보이시죠? 다음에 이거 신범 쌤 스케치 얼굴도 보이시죠? 이 얼굴이 누굴까? 뭘 말하는 걸까? 요것도 멋있죠. 이건 강원도 양양 장리에서 가져온 샤만 석판이랍니다. 그러니까 샤만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영감에 찬 그 순간을 돌이 우리한테 딱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수석 모았을 때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신범수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될 줄이야 진짜. 근데 이 안에 써 있는 책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태초 낙원의 언어를 찾아서. 여기 돌을 생명서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명서판은 태초의 창조적 활동이 그림 문자로 기록된 서판이다. 이 서판은 창조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채워져 있다. 수많은 얼굴은 각기 창조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창조 활동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돌, 석판은 그 자체로 완결된 예술작품이며 자연의 생명체 존재들도 예술품이고 그 삶도 최상의 수준에선 예술이다. 여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신화만 보더라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전부 다 가부장적으로 다 정리돼 가지고 그 모계 사회에 다 추출해낸 이 수식적인 위계적인 질서잖아요. 이 돌에는 그런 위계적인 질서가 엄격해진 신화 이전에 천진난만한 동화적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판을 우리가 읽고 감상하면서 잃었던 동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지구가 원래 형성될 때 처음에 가스, 뭐 액체, 뭐 이랬던 거에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 그런 액체와 가스의 상태가 돌로 굳어지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돌은 태어날 때 구름 같은 몽상적 재료였다는 거예요. 구름에 꿈틀대는 형상적 진료, 변화무쌍한 운동이며 변신술은 신화의 특징이죠. 아까 서로 관계없는 것들이 붙다거나 모양을 바꾼다거나 이루어진 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단단히 굳어지기 이전에 이와 같은 뜨거운 창조적 액체와 기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해 봐야 된다. 이 전제생명석판은 돌이 꾸던 그 최초의 꿈의 상태를 탁 굳은 상태로 자연이 또 잘 깎아줘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베넷이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뉴메터, 새로운 물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학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2010년에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을 냈고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활력 넘치는 물질. 이제는 물질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력이 있는 세계라고 말을 해요. 생화학적이면서도 또한 사회학적인 체계다.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당구 칠 때 이렇게 딱 A로 치면 B로 딱 나간 이런 결정론적인 인과론이 아니라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인과성을 그 안에서 물질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냥 이제는 서슴지 않고 주류계의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정리 드리자면 한쪽에서는 퍼슨, 사람 개념이 무한히 확장돼서 그동안 전혀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 퍼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인간과 비인간, 수직적이었던 관계가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가, 자연이, 우주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이기적이죠. 그냥 인간이 멸종하면 그만이지 왜. 이 우주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게 큰일인가요?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지구를 걱정해 주는 듯이. 우리 살아도 지구는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그죠? 어쨌든 지금 현대의 사상이나 문화적인 동향은 전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 미술의 테마들도 전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막아서는 사람들은 이른바 아마존을 난개발하는 기업업자라든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걸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세계가 오면 자기네 현재의 어떤 이익관계가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고, 예술가들도 이쪽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이쪽 편에서
스폰을 받고 활동하는 예술가도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엔날레 전시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현대미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생태학과 경제학. 아이고 이게 얘기가 끝도 없네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둘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에코. 하나는 로지고 하나는 넘인데요. 왜 같은 어원에서 다른 말이 되었을까? 에코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코는 그리스 말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왔고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살림이란 뜻입니다. 살림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어려운 한글 퀴즈를 내는 거 아닌데요. 진짜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살림의 반대말. 죽음? 죽음의 반대말은 살음이겠죠. 삶.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이죠. 요거는 살려내는 겁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은 한 가정이 어떻게 그 구성원들을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확대되면 국가의 살림, 넓게 보면 우주의 살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코노미의 영역이었고, 하지만 2000 몇 년도였던가요? 뉴욕 월가에서 이코노미 for 99%라는 시위를 했었죠. 99%를 위한 경제학을 내놔라. 왜냐하면 전 지구의 1%가 99%의 부를 다 뽑아가고 걔네들을 위한 경제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가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는 다 동시에,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출발할 때 이코노미는 모두가 살자고 했던 고민이었는데, 지금 21세기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 들어온 이후로는 1%를 위한 경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살림의 학문이 아니라 죽임의 학문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죽임이 아니라 살림의 학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생태학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른 모든 학문은 다 개체를 탐구하거든요. 생태학은 관계를 탐구합니다.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동물, 동물과 무생물, 생명과 무생물, 사물과 사물. 생태학은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고, 니콜라 브리오 감독,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니콜라 브리오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관계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릴레이션 아니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태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큐레이터로 이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관계의 미학이에요. 네. 자, 사운드스케이프 좀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해야겠네. 큰일 났네요. 사운드스케이프를 창시한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이에요. 이 배경은 아시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류안지입니다. 정원. 존 케이지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 아시다시피 요 류안지 가가지고 저 종에 머리 넣고 막 종 치고 막 별 생쇼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류안지가 엄청 인상적이었던지 갔다 와서 이런 드로잉 북도 냈고, 류안지라고 하는 트럼본 솔로 버전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존 키지의 4분 30초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공연장에서 피아노 탁 열고 시계로 4분 33초 세워놓고 아무 연주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끄덕끄덕 뭐냐면 무대라고 하는 중심을 해체해버린 거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기 발소리, 옆 사람 기침소리, 그래서 쟤 왜 연주 안 해?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 근데 이제 여기서 현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더 나갑니다. 공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배제해놓고 그렇게 한 공간 아니냐. 공연장 없애라. 그러면서 현대의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은 다 현장으로 나갑니다. 자, 존 케이지 작곡 방법 중에 이거 굉장히 리듬감이 강하죠. 우리는 이제 무속이라고 다 갖다 버렸던 주역점 이런 거, 존 케이지가 주역 이거 뽑아가지고 해당에다 적어놓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작곡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귀 기울이면 존 케이지의 테마고요. 작곡이란 말, 음악이란 말 더 이상 쓰지 마라. 그 옛날 천재들 그런 거 아니고 소리의 조직화다. 음도 아니에요. 이제 소리, 사운드의 조직화다. 음악이라는 건.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음악에서는 음악 같은 거 없다. 소리만 난다. 이런 얘기하고, 작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일깨우려는 시도다. 무슨 뭐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숭고한 게 아니다.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카나다에서 활동하는 머레이 쉐이퍼라고 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인데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작업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은데요. 캐나다의 큰 호수에서 배들을 막 여기저기 띄워놓고 사람들, 관객을 거기에 태워놔요. 그다음에 트럼펫이나 그런 연주자들은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연주를 딱 시작하면은 연주를 해요. 그러면은 배의 위치마다 전혀 다른 음악이 들리는 소리 전달 속도니 크기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한마디로 미친 짓을 큰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게 현대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바로 중심의 해체, 그 다음에 콘서트 홀로부터의 탈주 이런 게 지금 머레이 쉐이퍼 멋진 작업 많은데 비서양 비근대 음악 발견해야 된다. 콘서트 홀로부터 탈주해야 된다. 환경 예술로서 조건 예술 사운드스케이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저 밑에 구멍으로 파도가 들어오면 저 위에 관 보이시죠? 동그란 관. 글로 소리가 이렇게 안에 장치가 있어요. 해가 있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도 들락거리는데 보면은 이게 뭐지? 그래서 소리가 거기서 들고 재밌죠? 별거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요거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준 작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원도, 평창, 전라도, 화순, 광주, 무등산, 질거는 여기 땅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돌 밑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요건 금방 아시겠죠? 박정선 작가의 미생물 소리라는 작업입니다. 전시 시작할 때는 많이 안 썩는데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점점 썩고 거기에 마이크로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옆에 스피커로 이제 크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맞아 그냥 심포니가 나오죠. 막 뚜구럭 뚜구럭 막 이런 소리가. 요것도 다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이고요. 요거 박정선 작업인데 금방 아시겠죠? Crying Sea. 저 이제 관객이 들어가서 PT병을 밟으면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마이크가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들려줘요. 바다에서 얼마나 고통 소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현대의 사운드스케이프 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장석준 작가의 핑크가 모자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뭔지 금방 아시겠죠? 뭐 이른바 집창촌. 근데 낮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집창촌의 사진을 찍어서 콜라주로 다 갖다 붙인 거죠. 하지만 여기가 밤이 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분들 대책 없이 다 그냥 도시 밖으로 내쫓고 해체하고 그래서 사실은 매매춘이 더 음성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원룸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핑크가 모자란 거 아니야? 이 핑크색을 전시하면서 이랬던. 그래서 여기는 아무 소리가 안 나지만 이 도시 밖 도시의 한낮에 완전히 도시에 없는 취급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만 어떤 그런 의도에서 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광주에 들어오셔가지고 작업하고 계시는 김주현 작가님입니다. 버려진 파레트 그죠? 파레트라고 하면 좀 파일럿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확한 말이 뭔가요? 지게차 파레트인데 그게 켜켜이 쌓여 있고 버려진 옷들을 차곡차곡 개서 쌓고 뭐 풀 있고 파레트 있고 그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지층이 생각났고요.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들었던 남은 한 개념 인류세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캐노 요게 이제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조이게 생명이라니까 여기가 신생됩니다, 그죠? 캐노가 뒤에 붙으면 새롭다는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던 바로 직전이 이제 홀로세, 홀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후라든가 양분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막 창궐하던 시절에 이제 홀로세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에 인류가 이제 살면서 어떤 지층을 남길 것인가.
예, 가장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류세 나중에 이제 후세가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살던 시대의 지층을 발견하면 가장 많은 게 뭐가 묻혀 있을까? 하나는 당연히 피티병이겠죠. 예. 동물은 뭐 무슨 뼈일 것 같아요? 인간뼈일까요? 아니면 닭뼈라고 합니다. 닭뼈. 여기서 이제 또 퀴즈. 인류가 1년에 닭을 몇 마리 먹을까요? 식용으로만. 600억 마리 먹는다고 합니다. 600억 마리. 멀리 갈 거 없이 제가 이제 무등 경기장 옆에 사무실에 있잖아요. 야구 경기가 한 번 있을 때 한 2만 명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루에 닭이 몇 마리가 죽을까요? 그 자리에서. 1인 1닭 하면 2만 마리 그냥 사라지는 거고. 2인 1닭 하면 10,000마리 정도고요. 어떤 사람은 2마리 먹으니까 하여튼 15,000마리는 한 번에 이제 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음날 새벽에 가시면 그 아침에 닭뼈 썩 냄새하고 맥주 썩 냄새가 그 일대를 진동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발표 죽을 것 같으니까. 환경단체들도 기아 팬이기 때문에 그 시비를 안 걸어요. 나 환장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현대의 흐름들은 더 이상 어떤 중심으로 지금 비엔날레 전시 방식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뭐 작가들을 이렇게 끌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 탄소를 사용하는 거고 엄청나게 비싼 돈 들고 운송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뭐 엄청 비싼 포장에 뭐 저기 보험에 무진동 차로 사실은 삶의 환경으로서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우리가 걸어가서 거기 있는 소리를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 깃들어 있는 말하자면 그 마을에 옛날에 성황당 같은 곳 얼마나 거기 얘기가 많습니까? 옛날에 다 그런 이야기 공유하면서 살았고 다 쓸어버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그걸 이제 뉴 신물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그 장소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의 기억, 추억, 사랑 그런 게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현대 새로 이제 애니미즘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거든요. 다 이제 우리는 다 버렸고 서양 애들은 지금 애니미즘으로 한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옛날 방식의 미신로서 애니미즘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사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뉴미디어나 미디어는 엄청 에너지 집약적인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보여줘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막 대형 전광판으로 뭐 기후 위기 막, 그다음에 뭐 미디어 정원 막 녹색 막 이런 거 보여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존 피터 드럼스가 말한 자연 원소들이 미디어다. 우리가 그 녹색으로 걸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미디어를 활용하면 되지 왜 이딴 식으로 하냐. 이거 비판하면 또 이제 그 업계에서 매장당하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자들이 다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잘 아시다시피. 자연 고갈과 지배를 위해서 자연에 진입하고 자연을 파헤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연, 물질, 환경이 평평하게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관계, 생태적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목소리, 퍼슨. 그들 다 자기 소리를 내는 아까 미생물조차도 하나의 사람으로 평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애착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현대의 어떤 방향이고 그래서 비엔날레라고 하는 현대 미술의 어떤 방향도 그런 대로 설정되어 있고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판소리라고 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가 지금 본전시도 있지만 본전시에서 서쪽 언덕 넘어가면 시립미술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비엔날레 30주년 동학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림동으로 가면 각국에서 온 파빌리온이 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리소넌트예요. 리소넌스. 여기가 이제 소리를 내면 저쪽이 반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울림 소리. 여기 소리가 나고요. 양림동.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이 또 한 꾸러미입니다. 이렇게 광주 전체가 지금 다 소리 공명을 주고받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동선을 하루 잡으시고 이제 석 달 남았으니까 12월까지 하니까 하루 잡아서 비엔날레 시립미술관 하루 보시고 또 힘드니까 하루에 다 하면요. 양림동 가셔서 호랑가시나 보면 이쁘잖아요. 전시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루 쓰시고
아시아마을관광하고 동명동으로 하루 쓰시고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만 도시면은 굉장히 오늘 배웠던 게 어떻게 예술적으로 현현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큐레이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잘 아는 작가들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황당한 약간 미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여기까지고요. 차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죠.